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건강 강의입니다. 오늘 먹은 단 음식이 10년 뒤 내 몸을 공격한다. 오늘은 당뇨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꾸준함으로 반을 채워가고 계신 분입니다. 당뇨 전문 강사 박순아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순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당뇨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당뇨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희 이 가족력이 있어요, 당뇨가. 그래서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가족분들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를 유산화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몸은 11가지의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격계, 소화계, 그 다음에 순환계 이런 것처럼 11개의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통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에 관련된 계통은 소화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는 췌장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하게 될 거. 그리고 기관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세포가 건강한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하면 기관도 그리고 계통도 우리 신체도 모두 다 건강하게 되는데,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면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7대 영양소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은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영양소여서 세포 안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쪼개져야지 세포 안에서 쓰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쪼개질 때에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그리고 지방이 지방산으로, 이 포도당과 직접적인 포도당 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당뇨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예요. 음식을 막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70에서 140 사이에 혈당 수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음식을 먹으면 혈중의 포도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중 포도당을 이제 혈당이라고 하거든요. 포도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그런 대사가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야지 세포 안에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열쇠가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포고요. 세포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파란색 동그라미인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에 보시면 이 인슐린이 다 이렇게 있어야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대사인데 인슐린이 어떤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인슐린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잠기네요. 네, 손님이 오셔서 떨립니다. 네. 인슐린 이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인슐린이 저항을 합니다. 인슐린이 정상 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5만큼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정상적인 대사가 가능한데 계속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성경 리더님과 저가 똑같이 100칼로리를 먹었어요. 근데 옥성경 리더님은 5만큼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다 이제 소화가 되고 혈당 수치도 정상적으로 다 돌아와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것 같은 저는 5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50이 분비되어 줘야지만이 이게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췌장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우리의 불규칙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세포가 관여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을 섭취를 해서 이미 지방 쓰이고 남는 거는 다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방세포가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지방을 저장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에 혹시 쥐적 같은 거 나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몸이. 그리고 병원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다. 그리고 지방간 소견이 있다. 이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성 피로, 비만, 여자들 셀룰라이트 그리고 남자분은 허리가 40인치 이상, 여자분은 38인치 이상, 그리고 혈압이 130 이상,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인슐린 저항성은 비단 당뇨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초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염증부터 시작해서요. 고혈압, 비만, 암, 뇌졸중, 통풍, 신장결석 불안,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심장병, 저혈당, 고지혈증, 네. 이것보다 엄청 이러한 질병들로 인한 합병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를 하거든요. 시계를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부터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준비한 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단 거를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뇨병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과 그리고 식후 2시간 이후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당화 혈색소, 그 혈액 검사를 해서 나오는 당화 혈색소 이렇게 세 가지의 수치를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이 아침에 공복 상태일 때 혈당을 측정을 해서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침 가지고 띡 이렇게 해갖고 피 나오면 이렇게 기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26 이상이면 그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정상 수치는 4에서 5.6, 그리고 당뇨병은 6.5 이상, 그리고 그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1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소아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 당뇨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죄책감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뭐 유전이나 이런 거 유전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10%라고 나와 있는데 1%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이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당뇨하면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보통 이제 과체중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40세 이후에 발병을 하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과하게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보통 당뇨병 하는 거는 제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당뇨병의 증상은요, 3다 증상이라고 해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다뇨,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저는 당뇨병인가요? 화장실을 왜 많이 가냐면, 혈중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게 되면 삼투압 현상에 있어서 물이 많이 당긴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물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는 다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요. 네, 저는 당뇨병이 아니네요.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피로감, 식곤증, 치주염, 피부질환, 시야 흐림, 이런 증상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내 키 나누기, 내 몸무게 나누기 키를 하면 체질량 지수가 나오거든요. 몸무게 나누기 키. 그래서 해보시면 23이 넘게 나오면 과체중이세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 공복혈당 장애는 공복혈당이 높거나 내당능 장애, 이거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이력이 있거나 4kg 이상의 큰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면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거나 중성지방이 많으면 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거의 대부분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국민의 10명 중 1명 당뇨병 환자래요. 그러면 10분의 1이 해당이 되고 내가 당뇨병인데 당뇨병인지 모르는 사람도 10명 중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명 중 4명은 다 당뇨병인 거예요. 그리고 당뇨 환자 5명 중 2명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지 않은 거죠.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네, 10대 사망 원인 중에 가운데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이 당뇨가요, 비단 이 당뇨에 내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당뇨병의 합병증들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끝에 있는 고혈압성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간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당뇨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네, 당뇨보다 합병증들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 보시면 뇌에도 뇌졸중이나 뇌경색, 눈에도 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심장, 간, 그리고 위, 신장, 생식기, 그 다음에 신경과 혈관들, 그리고 이렇게 말초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손이나 발, 이런 데에 모두 합병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는 사실 당뇨 그 자체보다는 이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보면 대부분 혈관이 관련된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혈당은 이렇게 크고 작은 혈관 모두를 좁아지게 합니다. 시신경에 있는 혈관들 굉장히 모세혈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질환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당뇨를 완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병원을 가면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선진국은 약을 어느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먹고 약을 끊게 하고, 네, 또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저도 이제 당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당뇨는 이게 사실은 노예요. 당뇨병 자체는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약을 쓰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 금연, 과도한 음주 비하기,
네, 그다음에 수면 습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스트레스 관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험 인자를 확인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식사하기인데요.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드셔야 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슐린이 규칙적으로 분비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대사가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 거를 좋아한다든지 자꾸 저에 대입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것질을 많이 하면 인슐린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쫄쫄쫄쫄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췌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런 것들이 몇십 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당, 설탕, 꿀. 설탕이나 꿀에는 사실 과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과일에서 오는 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먹어야 돼요. 네. 이게 50배, 그냥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50배 이상 이렇게, 네,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드시지 않아야 되지만, 네.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하셔야 되세요. 식이섬유는, 식사를 하기 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하셔야 되고, 적정량의 지방을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술도 자제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고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 거. 사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롬, 아연, 망간, 마그네슘, 비타민 B군들, 그리고 비타민 D,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혈당 수치를 개선한다거나 인슐린 대사에 좋게 관여한다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영양소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유산화의 헬스팩이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훅 제품에 대해 들어왔는데요. 유산화의 헬스팩은 이 앞에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성분으로 7가지의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홈쇼핑을 보니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포도 추출물, 시망 추출물, 녹차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금전화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헤스페리딘 이런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포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 세포에 영향을 주고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트리플 액션 영양과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은 유산화만의 독특한 기술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츠 유산화 타임을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차장에 있는 지정석이라고 했어요. 주차장에 내 지정석이 없으면 주차장에 차가 많으면 뺑글뺑글 몇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지정석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딱 가서 주차하면 되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내 몸에 필요한, 내 몸에서도 영양소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바로 탁탁탁 이렇게 꼽혀주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조금 더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헬스팩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전부 다 들어있고, 별표가 되어 있는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유산화 헬스팩이 왜 좋냐면,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지용성에는 A, D, E, K, 수용성은 비타민 B군들과 C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A는 비타민 A의 형태보다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 D는 D3의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E는 D알파 토코페롤의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천연의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K는 K1의 형태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8가지예요. 얘네 중에서 하나만 빠지더라도 안 돼요. 한 30%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 B2, B6,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이 8가지가 비타민 B군인데, 특히나 비타민 B1, B2, B6는 1000%를 함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B12는 4000%를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거를 다 충족하고 있는 게 뭐다? 유산화의 헬스팩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과 짝지가 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필수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도 1대1로 들어있는 걸 드셔야 되죠. 아연, 구리 6대1로 들어있는 걸 드셔야 되죠. 그리고 셀렌과 몰리브덴은 굉장히 고가의 영양소인데, 얘네들은 약국에 가면 이렇게 셀레늄 이렇게 따로 팔죠. 몰리브덴 이것도 따로 팔고요. 근데 셀렌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꼭 먹는, NK 세포라고 하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영양소죠.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소고, 몰리브덴은 빈혈에도 좋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주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라고요? 네, 유산화의 헬스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의 헬스팩에 대한 설명을 좀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당뇨는 혈관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골라서 드실 때에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드시면 면역이나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메가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EPA와 DHA를 함께 함유하고 있고, 혈중의 중성지방,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방을 먹을 때에도 좋은 지방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지방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금속이 없어야 돼요. 중금속이 있다면은 그 중금속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겠죠. 중금속이 없는 거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산화 바이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 없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그 안구 건조,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할 때 여기 눈물샘에서 그 나오는 기름 성분이 부족해서 눈이 뻑뻑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온대요. 근데 그 기름 성분이 바이오메가와 거의 동일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에도 오메가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산화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 조절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C6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물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 구조.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을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양제를 제약의 공법으로 만든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 헬스팩 다음으로 유산화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프로후라바놀 C600이고요. 그리고 자주색 제품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코키논 30입니다. 코엔자임 Q10 제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산화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에 건강한 단백질을 줄 수 있는 웨이와 소이 제품이 있습니다. 웨이는 동물성 유청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고, 소이는 그 식물성 대두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백질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단백질 제품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개구리 잎이 들어있어요. 개구리 밥 잎이 들어있는데, 이게 미래에 우리 식량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대체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콩 단백은 뭐냐면 병아리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슈퍼푸드로 선정이 됐잖아요. 병아리 콩이.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고가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전에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화이버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멘트들은 전부 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으로서 또 고가의 이눌린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허리둘레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난주에 저희 이은주 강사님께서 리셋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책은담에서는 노후의 질병의 근원은 모두 젊었을 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또 저의 건강도 네, 유산화로 건강한 노후, 질병이 없는 노후를 위해서 네, 모두 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